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포럼 또 이제 동국대 북한 대학원생 분들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의미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2019년 북미관계하고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 북한이 나흘 동안이나 개최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올해 한반도 정세 또한 굉장히 반대 쪽에서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포럼이 열리는 만큼 새해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의 전망을 살펴볼 아주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님께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와 그리고 새해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고요. 발제 후에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늘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뵙던 얼굴들을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제가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미국이 이란 군 수장을 이렇게 폭사시키면서 이란 걱정보다도 당장 이것이 어떻게 북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먼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당장의 그 반응 이런 것보다는 북한의 어떤 폭넓은 정보를 알게 되면은 이런 반응 같은 거는 각자가 좀 더 수준 높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 오늘 북한이 올해 어떤 정책으로 외교상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오늘 특히 제가 쭉 훑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도 물론 북한에 대해서 정통한 정보와 분석력을 가져야 하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학자들과 전문가들, 선생님들의 어떤 커넥션, 뭐 AI처럼 이렇게 해서 이 통로 역할을 하면, 이런 포럼이 통로 역할을 하면 훨씬 더 우리나라 전체의 대북 정보와 어떤 분석이 수준 높게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출범할 때도 저희 진흥회에서 어떻게 좀 지원 내지는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연합뉴스 자체적으로 지금 출범을 했는데 어떤 이제 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거나 외부에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저희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협조하는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에 대한 무인기 공습도 있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행보로 경제 현장을 또 방문해서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도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답방 노력,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노력을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가급적 전문을 구해서 하드카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용현입니다. 한 2, 30분 제가 발표를 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통일부에서 좀 기본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약간 같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2019년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대한 전망인데 중간에 중앙에 전원회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드립니다. 하노이 회담의 노딜이 이후에 북미 관계를 계속 규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지난 6월 30일 날 남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큰 동력으로 지속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스톡홀름 신도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북미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사파 싸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사파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교착 국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적절할까에 대해서 악역들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교착인데요.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는 않습니다. 물 아래에서는 북미의 그런 접촉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그런 북미 관계의 답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제한적이지만 자의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한 13차례에 거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고 이것이 결국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그런 기술적인 진보, 미사일의 기술적 진보를 포함해서 미국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창리에서의 중대 시험들이 진행됐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북한의 행보였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략적 관점에서의 미국을 건드리기보다는 전술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행동이 그렇게 간헐적으로 나왔다. 2019년도에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재가 북한을 매우 아프게 하는 시작점이 2019년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강화된 제재의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2019년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혹자는 지금의 국면이 북한이 2019년도 그 하반기 이후에 특히 하노이 이후에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징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재에 따른 경제 침체 분명히 지속이 됐습니다만 민생 경제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이 안정세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수준에서의 안정세는 아닙니다. 좋다는 것이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시장 물가 쌀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면서 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감소했지만 2018년 대비 군사 경제 집중 경향은 뚜렷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대 가을 겨울에 들어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그 자신감 있는 모습 또는 평양 전통에 대한 강조 이걸 통해서 개인 숭배의 강화 현상들이 뚜렷이 나타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남관계는 2019년도에 선미 훈합의 기조가 지속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이후에 미국과의 우선적인 접촉과 북미 관계 개선을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한미 훈련, 그다음에
F-35A로 대표되는 신규 무기의 도입, 우리 측의 도입에 대해서 북한의 불만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하나 주목하는 것은 남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흔들기가 대외 선전 매체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동신문이랄지 이런 데보다는 대외 선전 매체 쪽에서 주로 나타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측에 남측에 대한 불만이 나왔습니다만 남측 당국자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지금의 남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어렵지만 주체하게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북미 남북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중러와의 관계 강화, 이게 뚜렷하게 또 2019년도에 나타났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진 주석의 방북이었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다라고 보고, 러시아의 관계도 북러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톡에서 4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북한의 대중러 접근 과정입니다. 물론 중러와의 관계가 과거에 나빴던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2019년도에는 북미 부분이 어려워지고 남북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중러에 경도되는 그런 모습을 뚜렷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이 주제입니다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저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문 뜻을 보니까 저해가 맞더라고요.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정면 돌파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총평은 이런 겁니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벌이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조기에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은 버티기,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정, 전제를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북한은 버틸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1기가 끝나는 올해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에 따라서 모라토리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ICBM 발사랄지 또는 핵실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 공을 던졌다고 봅니다. 공을 던져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너희들이 선택해라라고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정면 돌파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것이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북한이 이번에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제재 하에서의 북한 경제의 어려움들을 모든 북한 주민들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게 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정면 돌파전의 의미는 대미 부분도 물론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핵심 포인트는 내부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신년사를 하지 않고 전원회의로 쭉 이어간 이것도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위원회 정위원, 후보위원 합쳐서 한 240명 정도가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의 주요 실무 경제 또는 실무 행정, 그 다음에 그쪽의 모든 지도자라는 표현보다 모든 주요 인사들이
약 750명 정도가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일 동안 진행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7시간에 대한 보고, 7시간에 걸친 보고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저는 전체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모든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의 공유, 그 속에서 한편 대외 부분, 그 다음에 경제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자라고 하는, 특히 저는 경제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박 신부님께서는 전원회의로 가고 거기에 대한 보도로 전개가 될 것이다, 10년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알고 계셨다고요? 감으로. 네. 지령을 받은 건 아니고. 예.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그 전원회의를 개최를 그렇게 이어갔던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대외 군사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방력 강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언급을 했고 대미 입장들이 표현이 됐습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가겠다는 북측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표현을 북측의 핵 억제를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상향 조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영문으로는 적절히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 조정이 바로 북한의 그 행동이 바로 ICBM급 전략무기의 어떤 발사랄지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행동이 만약에 앞으로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행동이 진행된다면 저는 동창리 연소 실험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면서 그것을 공개하거나 또는 조금 나아간다면 SLBM 발사 정도가 북한의 단계적 행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핵실험이나 또는 ICBM 발사 카드, 특히 ICBM 발사 카드는 제가 볼 때는 당장 북한이 그것을 행동을 가기보다는 호주머니 속에 넣고 만지작거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경제와 관련된 부분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워딩들만 놓고 보면 이게 과거에 50년대 이후에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 건설 노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절약과 증산이라는 표현들이 60년대에 북한의 엄청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절약과 증산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자는 게 2012년도 태양절 연설인데 이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회 자력부강, 자력번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개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개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미국 측에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의 역할, 제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남 부분과 관련돼서는 통상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회의나 전원회의에서는 대남 부분은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북한이 남관계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루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결국 대남 부분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할 게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남측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발언을 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대남 부분 좀 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미 부분에 집중했다고 봅니다. 당 조직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대체로 이제 이일환, 이병철, 김덕훈 정도가 이제 정치위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제1부부장 호칭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제1부부장 임명 이게 당선전 선동부에서 다른 쪽으로 옮긴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조직지도 제1부부장이 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페이지에 있는 2020년 전망 및 한국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지금 이란 사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란 사태와 관련돼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이 상황이 만약에 전개될 경우에 북미 관계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의 전선을 펼치거나 또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옵션을 쓸 가능성은 저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전제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아주 군사적인 행동으로 가거나 또는 그 직전까지 갈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상당히 그 역설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그러면 이란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이제 선거에 활용을 분명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선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저는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란 지금 그 폭사 사태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판단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악화시키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최소한 현상 관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ING 상태 정도를 유지하는 이런 정도로 상황 관리를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태와 관련돼서는 이따가 좀 더 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2020년 전반과 관련돼서 북미 협상은 제가 볼 때는 뭐 제 희망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란 사태까지 고려를 해서 이게 어디로 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란 사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부분을 진전을 쭉 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미국 내부의 정서랄지 또는 선거 국면까지 매우 복잡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작동을 더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북미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이 아주 손을 내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북미 협상의 어떤 중단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측도 지금 이란 미국과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접 이란 사태에 대해서 미국을 비판하는 그런 북측의 성명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중국, 러시아가 이번 트럼프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 심는 정도,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데서 저는 지금 북한이 상당히 똑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 북한이 역겨가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보는 것이 좀 더 앞으로의 북한의 선택지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2017년도와 같은 극단적 대립 국면은 북한도 저는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2020년 올해가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연계의 완료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국면에서 그렇게 대립 국면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또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의 성과 조기 가시화되지 않으면 체제 튼튼, 국방력 강화, 그다음 간헐적인 대화, 압박, 무력시 뭐 이런 강원 전략들을 전술적인 측면에서 전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중국 러시아의 관계 강화, 우호적 대외 여건 조성 뭐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의해서 보다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 아까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5개년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자력 부강, 자력 번영, 그다음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인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1년에 아웃바운드가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1억 5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0.1%만 데리고 오면 15만 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북 관계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이 가장 피크일 때 30만 명 정도 우리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0.2% 정도를 끌고 가면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중국의 이제 홍색 관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홍색 관광이 뭐냐면 과거의 전적지 또는 혁명 사적지들을 도는 관광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이제 상감령이라고 이제 중국은 아주 중요한 한국전쟁의 그 전투를 했던 곳이 금강산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상감령 전투나 또는 그 장진호 전투 이런 공간들이 출발점이 원산 함흥 정도에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북측도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산도 고민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협력의 중국 러시아의 강화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신년사의 남관계를 쭉 설명하시는 것을 그 신년사를 저도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메모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특별한 건 안 보였습니다. 이번에 남관계 관련돼서 기존의 입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그 강조하시면서 좀 새로운 다짐을 하시는 그런 걸로 저는 읽었는데요. 그게 현재 남관계의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지금 남관계에서 어려운 국면이 북미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풀리기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지금 이제 남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라는 표현을 아까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의 뭐 여러 가지 협력이랄지 2032년 올림픽 관련된 부분 또 도쿄올림픽 문제랄지 또 DMZ 평화지대와 관련된 유네스코 등재 문제랄지 또 평화경제에서 개성 금강산 재개에 대한 의지랄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고 6.15 20주년 기념 공동 행사도 하자라는 표현들을 썼습니다만 그런 이제 이런 것이 얼마만큼 외부 요인의 환경 요인의 그 제약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남관계 측면도 뭐 해당이 되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북측에서 한미연합훈련 신규 모집 도입 중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북한의 근거, 북한이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해소를 이야기할 때 한미훈련을 완전 중단하고 그 전략무기 도입을 전략무기 배치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게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해소의 바로미터다 이런 이야기를 북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보수 비난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북한 언론을 통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미 간에 저는 이건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이라고 보는데 한미 군사훈련 모든 군사훈련을 저는 1년간 중단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측의 그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와 참가를 북미 실무회담을 포함한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그것을 연동시켜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대화를 하다가 그것을 또 깨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주민생활과 관련된 대북 제재 유예 조치도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우리가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는 중국과도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것을 주지 않고는 또는 이것을 꺼내지 않고는 저는 남북관계 또는 북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중러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재 완화 결의안, 유엔 결의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와도 대화를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탑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까 남 정상회담 서울 답방을 남측 답방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남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대한 우리의 역할, 또 필요하다면 대북 특사 파견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상관 상봉 이 문제는 특히 금강산 관광 문제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협의를 해낸다면 저는 이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라고 보고 또 이런 것이 풀려나갈 때 북미관계에 유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미국 측에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열린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과 그런 패착을 2020년도에는 좀 더 바꿔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키워드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자력갱생이잖아요. 자력갱생이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경제론 건설을 할 좋은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지 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자라는 것이 방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도 또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북이 이렇게 어떤 도발을 하겠냐 이런 점이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다. 북은 경제 건설에만 집중할 거다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북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좀 호전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제 견해로는 북이 이제 군사적인 미국과의 대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의 어떤 존엄과 어떤 그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 군사훈련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굉장히 그 3월 위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올해도 군사훈련을 강행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엄연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북이 이제 지금 국가적 존엄을 위한 자기네들의 어떤 지금의 어떤 무기 전략 무기 시대의 새로운 무기들을 이렇게 계속 준비해 나가고 하는 자기들의 프로그램,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우리가 핵을 가졌다는 걸 실험하는 건 다 끝났지만 자기네들이 계속 무기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행보는 저는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적인 대치와 위기가 올해도 엄연히 굉장히 상존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다만 이번 10년 사이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중요 전선이 경제 전선이고, 근데 북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전선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정세환 장관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노동신문 보니까 그 일정보당 북의 최고 있잖아요. 13.9톤을 이렇게 한 게 되게 많아요. 우리는 최고 농민들이 이제 20년 농사 짓고 40년 농사 지은 분이 이제 7.2톤을 정부당
했다고 하는데 13.9톤을 돌파한 것을 쭉 나오면서 올해 은연중에 13톤 목표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자타가 알겠지만 북이 이제 경제성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2018년인가 이제 북을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갔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북이 곧 이제 제재가 다 풀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여전히 국내에 있고 아직도 수입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돌파해서 간다. 그래서 어떤 무역 제재에도 그러하지 않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결의를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런 같이 풀어낸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스스로의 존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호의 양보가 없이 미국과의 교섭을 반대하지도 않지만 미국과의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길, 어떤 새로운 구체적인 뭐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어떤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략방침의 변화가 이번 시대에 전원회의 중앙위원회 결정문으로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남북 관계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데 대해서 우리도 정말 새로운 전환적인 모색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그런 새로운 어떤 결정이나 새로운 어떤 그 결의 없이 그냥 이런저런 어떤 예를 들어 지금 공동올림픽 개최 얘기하는데 아니 그리고 올림픽 같이 하자 얘기하는데 지금 북에서 가장 강하게 생각하는 여자축구 제주도 예선 참가 불참했잖아요. 저는 일본 공동올림픽 일본 올림픽 안 할 방법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조선학교 아니고 민족학교 아이들 때는 탄압 이런 문제가 너무 커지고 있는 조건에서 거기도 안 할 사람도 많고 지금 그렇다 거기는 그 문제는 좀 놔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한국과 예선전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안 온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안 올 정도로 북에서 지금 남쪽에 대한 견제와 분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무게감 있는 대책을 지금 청와대가 못하니까 우리 언론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계속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올해 위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얘기 좀 길게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리입니다. 북측의 전통적인 국가 목표 전략은 한마디로 그냥 사회주의 강국 건설입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 지난 3년간 봤을 때 북측은 2018년, 19년, 2017년 엄청났던 전쟁이 나름 4.27, 6.12, 9.19, 하노이까지 여하간에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평화협정 체결로 이해되어지는 그것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으로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다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2년, 3년 했는데 결국 좌절됐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들, 3, 4년을 엄혹하게 돌아보기 위해서 전원회의를 4일간 거쳐서 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길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 새로운 길을 그런 건데요. 그 이전 30년의 북미 간의 핵협상의 과정들을 정리해보면 북핵 문제의 본질은 한마디로 퉁쳐서 북이 핵을 가지고자 했던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소위 말하는 자력국가. 어떻게든 국가안보, 생존권을 지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핵무력과 경제 병전 전략이 포함했던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전략으로서 내놨던 기제가 저는 핵이었다고 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20여 년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전략에 매달렸었습니다. 완벽히 실패했죠. 김정일 국방위 말기 정도 되어야 여하간 어떻게든 우리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력을 가져야만 불안정한 휴전 상황 속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공포를 유발시킴으로써 그들이 평화협정 체결에 회담 때문에 나오겠다라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핵 전략, 핵 보유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일로 매진했던 것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 전략이었고 대미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2015년, 2017년, 2018년 결국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미국도 이거 잘못하다가는 전쟁이 안 끝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측 애들한테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공포가 6.12 싱가포르 회담으로 나아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싱가포르 회담이 이후에 하노이에서 완벽히 결렬됐고 그 1년 이후까지 어떠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마디로 일관된 개무시려고 나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거 간단치 않구나. 그 평가 속에서 결국 이 전원회의가 됐다고 보는 건데요. 저는 정면 돌파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지점을 봅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자립부강 자립번영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얘기겠죠. 저는 굳이 그런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제2의 권한행군을 결심할 정도로 굉장한 내부 단속이 났을 것 같다. 특히나 자립부강 자립번영 이외에 실질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내건 게 정치 외교력 군사력 담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포인트를 딱 맞춰서 보는 부분이 정치 외교력 군사력 부분 같은데요. 이 정치 군사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전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는 자기 일정을 갈 겁니다. 북측은 자기 일정을 갑니다. 미국과 협상 중에 있었던 시기에는 나름 핵시험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중차된 도발들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도발로 규정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자기 개발 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도발이겠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국가의 존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기 무기 개발 과정일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진전돼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위기시 적극 대응이 또 하나 걱정이 되죠. 지난 3년을 평가하면서 북미 간의 본질적 모순 구조들을 완벽히 드러내지 않겠는가. 즉, 북측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일관되게 여하한 간에 한반도의 분단 체제 유지, 즉 전쟁적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북측 입장에서 미국의 그 대한반도 전략을 인정하고 한반도만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본토도 실질적으로 전쟁적 위기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시연하지 않겠는가. 결국 이 교착 국면을 계속 끌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평화적 체결이라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그것을 대받아 쳐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로 고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영역에는 한반도가 아닌 미국 본토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드러내지 않겠는가. 그것이 괌이든 하와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그 위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이 논의의 전제는 그게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북측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상황 인식을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측의 핵 전략, 북측의 군사 전략, 그 핵 능력과 군사 능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좀 과학적인 인식들이 근거가 담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쟤들 얼마 정도 갖고 있을까? 쟤들이 진짜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나이브한 인식으로서는 현 정세를 못 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나름 70년간 미국과 전쟁을 못 끝내고 있었던 북측이 70년간 군사국가를 어떻게 유지해 왔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본다라면 저것이 북측의 저 군사적 의도들이, 그 축적된 무기 체계들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상황 속에서 현 국면들을 바라봐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원래 내부적인 단속을 통해서 자립부강, 자립번영 간다라는 것은 좀 되는데 정치 외교력 군사력으로서 나온다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 개발 일정에 맞게끔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무기 체계들도 보게 될 것이고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되면 굉장히 큰 위기들도 갈 것이고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강화를 갈 것이다. 쿠바, 베트남, 중동과 같은 여러 많은 소위 말하는 반미, 반제, 반패권적 선선들을 외교를 통해서 강화할 것이다. 북측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일 겁니다. 핵
비확산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수년간 비확산 문제는 거의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북미 간의 모든 약속들이 안 지켜지는 상황 속에서 북측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기술과 핵무기 체계를 확산시킬 수 있어라는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지형의 정세가 펼치지 않겠는가. 이러한 같은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중국, 중동과의 관계 속에서 북측이 그걸 흘릴 수 있다는 말만 하더라도 그 전선은 굉장히 복잡해질까지 예상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김영희 선생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북측은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 남측 당국, 남북관계는 단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한 공백이죠. 이것은 뭐 철저한 무시일 수도 있고요. 완벽한 공백 상태인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인식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위기이지만 또 다른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측 당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데 우리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때,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역할들을 하게 될 때 북미 간의 교착 국면들을 새로운 평화의 질서로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데 작금의 정세가 진짜 엄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비범한 상황이식과 창조적 해법이라는 것들은 북미 간 교착 국면을 뚫어가기 위해서는 평화의 주체자로서 우리의 상수, 우리가 평화의 당사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북측 요구는 진짜 단순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돌아봤을 때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한 가지는 4.27과 9.19로 상징되는 남북 간의 정상 간의 합의들을 실천하자는 이야기죠. 정상 간 합의들 거의 실천된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판문점 시대에 맞게끔 9.16 평양선 시대에 맞게끔 남북 간의 합의를 실천하자. 그 실천의 내용에는 군사 분야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당에서 군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이거 4.27 판문점 선언에 2018년 연말까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했던 그 부분하고 군사간의 합의들을 실질로 실천하자라는 과정이 저는 군사적 위기를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부분하고 맞물려가지고 평화협정 체결 운동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이 부분으로 같이 좀 모여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4.27과 9.19에 상징되는 한미 남북 간의 합의들을 실천하는 운동과 더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역할들을 실질로 해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원래 펼쳐질 엄혹한 정치 군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존권에 대해서 방관화된 역할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평화협정 실천, 남북 합의 실천에 나서야 되고 시민사회는 그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평화협정 체결 운동이라든가 평화경제 실천 운동이라든가 4.27과 9.19 합의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운동들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전원회의 나흘을 하고 난 다음에 1월 1일 날 신년사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때 저는 감으로 이건 없다. 왜냐하니까 나흘 동안 열심히 그 최고 영도자께서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신년사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북의 내 관료가 없을 것이다. 이게 제가 짐작했던 내용이었고요. 그 한 가지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좀 얘기 안 하는 중에 한 가지가 그냥 단순하게 그 한 10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다 모여 당 중앙이 그다음 후보위원까지 다 하면 한 250명 정도의 나머지 다 해서 한 1000여 명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왜 100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한 700여 명의 다른 사람들을 불렀는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그 정치적 의도는 그 중간 간부들이나 아니면 도당 위원이라든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 교육을 시키기를 원했죠.
그 영도자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냥 나중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보게 함으로써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신의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현장 교육 내지는 익스포셔의 의미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관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그 작년 2019년 1월달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언급이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약간씩 바꿔가지고 나올 뿐이지 하늘나라에 새로운 건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시고 또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전체적인 전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큰 그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구체적인 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나 그 신년사 분석이나 대부분 다 보면 큰 그림보다는 구체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고자 하는 것이 뭔가 큰 그림이 없어지고 그냥 너무 미세한 것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당 중앙위 제7차, 제5차 그 전원회의에서의 목표가 뭐였는가, 고울이 뭐였는가? 그거는 북에서 늘 해왔던 그대로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주의 강성, 경제 강성 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두고 거기에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런 그 사회주의 경제 강국의 건설에 할 것인가, 하우의 문제에 들어갔을 때는 전면 돌파전, 지금 그렇죠. 자력 경쟁에 의한 전면 돌파전을 내세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니까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를 통해서 경제 강국 건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재 완화나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자력 경쟁에 의한 정면 돌파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9월에 내세운 거지만은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정면으로만 공격합니까? 필요하면 측면, 좌우 측면도 가야 되고 심지어 공중전도 가야 되고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식 9월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전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자력 경쟁을 가지고 가겠다. 제재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력 경쟁을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그 경제 강국 건설을 어디에서 어느 필드에서 할 것인가, 어떤 그 곳에서 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가 농업이거든요. 주 타격 전선이 농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과학, 선진과학, 그 다음에 교육, 보건, 전력 등등등등 분야에서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전략이 바로 정치 외교적인 전략, 그 다음에 군사적 전략, 이 두 가지로 크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로 자꾸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것들이 전략의 문제인데, 정치 외교적인 문제는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를 비롯한 외교를 저는 계속 해나가겠죠, 북한은. 그 다음에 군사적인 이제 보장, 군사적인 전략 문제에서는 전략 무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되는데,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여기에 자꾸 맞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ICBM이냐, IRBM이냐, 이런 거 내지는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다른 다탄두탄이냐 이런 걸 자꾸 하지만은 이 북에서 이거 전략적으로 이것을 정치 외교적인 필드와 그다음에 군사적인 그 필드를 하는 것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해제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면 돌파를 하는데 자력 경쟁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니까 대북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투자가 들어오고 또 자유롭게 무역을 함으로써 하면 경제 강국 건설이 더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면을 써가지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제하게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 전략 문제인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군사적인 전략, 북한의 군사적인 전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나 이 전략 문제에 너무나 매달리다 보니까 자꾸 큰 그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도 김정일 위원장 시절이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 시절이나 똑같습니다. 인민들을 잘 살게 하고 경제 강국 건설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가는데,
그러면 우리 그럼 당국은 남쪽은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 민간은 뭐 해야 되는가? 북에서는 여러 가지 오늘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뭐 특별한 거 없이 일반적인 얘기만 원칙적인 얘기만 하셨지만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런 북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지금 결국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민간에서 우리 그 강영식 회장도 와 계시지만 민간에서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NSC, 청와대, 그 다음에 중요한 보직에 있는 사람을 바꿔야지 그 인사이동을 통해서 북에다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당신들의 모습에 새롭게 우리가 대응하겠다. 아무도 지금 개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2년 6개월 이상 계속 있는 사람들 계속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런 사인을 북에다가 못 주는 거예요. 그 사인을 주면서 북에다가 우리도 사람도 바꾸고 새로운 정책으로 가겠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우리가 뭐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을 계속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자들이나 민간이나 해서 해야 될 건 뭐냐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의 인사이동을 해라. 새로운 수혜를 하고 새로운 전문가들을 써라. 그래서 정책을 바꿔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나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선거 자원을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이 이 시점에서 과연 자기 내부적인 단속을 하고 어떤 자제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북한은 항상 이제 우리의 갈 길이 간다 이런 자세였기 때문에 좀 되게 김의겸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더 강하게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또 이렇게 추동력을 이렇게 준비하는 추동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북한이 상당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항상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경제 제재 하에서 어떤 리딩 인더스트리일까요? 좀 경제적인 어떤 성장 촉매를 좀 발견해내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이제 중로 협력을 통해서 좀 뭔가 활로를 모색해 보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것은 저는 이제 과거 최근에 김정은 지도부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북미 관계 개선을 모색했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이면에는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외 관계를 이제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최근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했지만 그 부여 자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자율권을 부여한 상황에서 상당히 일타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잡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도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도 이제 우리가 어떤 남쪽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앞서 말씀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벤트성의 어떤 남북 관계는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남쪽에서 그런 단발적인 그런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면 북쪽에서 더욱더 대화에서 벌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김영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미 군사훈련을 2년간 중단하고 어떤 새로운 모색팀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 것은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될 것인데요. 남북 간의 대화라든가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자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남쪽 정부에서는 그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북한이 볼 때는 과연 남쪽이 우리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느냐 이런 회의를 갖고 있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대북 제재 시스템을 포함해서 어떤 북한의 체제 보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을 남쪽에서 좀 구체적으로라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지금 창의적 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기와 결단이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사들이 너무 강조해서
김 교수님 발표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북제재 결의안, 해제 완화 결의안, 중국에 대한 좀 활용이 필요하다. 군사훈련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도 두 가지가 하나의 좀 현재 정치된 국면적 화폐 순환을 계기지 않겠냐는 그런 점에서 의미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 결의안을 우리가 저기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일까? 오늘도 대통령이 신년에 하잖아요. 남이나 북이나 남북 국민관계 진전에만 목을 기다렸다. 그것이 실수였다는 말까지 안 해서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뒤에는 국가는 또 한미동맹 말씀하시잖아요. 국가는 또 한미동맹 또 말씀하시다. 다시 돌아가서. 쉽게 말하면 이게 소위 한미동맹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소위 엑스커리와의 검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지키는. 근데 지금 그것이 오히려 엑스커리 검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 스스로 위협하는 단도가 되고 있다는 그 평가도 있는데, 실제 현재 한미동맹 관계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위하는 거라든지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활용하는 문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궁금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일간의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없었잖아요.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것이 전원회의에 일반인 관련하기보다도 남북관계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는 것, 또는 아니면 남북 대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부의 논쟁이 있다는 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이냐 문제는 고민이 필요한데, 전 그런 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군사훈련에 대한 모라토리엄이라든지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소위 말하는 또 한국전쟁 70주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쟁 없는 평화체제, 공정적인 평화체제 라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정부도 압박하고 정부가 협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좀 측면을 통해서 좀 민간의 그 주도성, 또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 난국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좀 시민사회 주도성을 떼지 않겠냐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좀 시민사회가 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는지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도발을 하지 않고 올 한해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북한이 상당히 세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파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은 이번에 이제 결정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조금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앞서 어느 분들 얘기하셨지만, 뭐 제가 지난번에 어디 인터뷰하는데 같이 이제 좌담을 하는데 같은 자리에서 반박을 할 수 없어 그냥 제 얘기만 하고 말았지만, 뭐 병진 노선에서 경제 총력 노선에서 정면 돌파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뭐 제가 뭐라고 저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여가지고 그냥 관설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면 돌파전이라는 게 투쟁 구호인 거고, 기본 노선에서는 이제 저 역시 아까 옆에 얘기하셨지만 이제 경제 총력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당 전원회의 이제 결정서 8개 항목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경제 분야, 뭐 과학 기술, 그 다음에 기강 확립 이 부분이고, 정면 돌파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두 가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정치 외교적 군사적 공세로 정면 돌파전 승리를 담보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가 4.12 건설 전진 도상에 바로 놓인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한 정면 돌파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 흐름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경제 총력 노선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은 조만간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북한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도발 형태를 취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래서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이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냐 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계속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 자기네들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이른바 이제 도발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한다면, 에스퍼 국방장관은 또 반대로 북한의 태도를 보고 군사 연습 재개를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맞물리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장기성을 띠고 있다. 장기전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파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파국을 만들면 그냥 협상 중단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장기전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정면 돌파를 하고, 다만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개혁 개방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이런 아까 평가들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대책과 관련돼서 좀 그 문제 제기 내지는 이제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하고 한미 관계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기조는 한미 공조 하에서 그 틀 속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못 나가는 거죠. 사실 그 오늘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신년설도 보면은 이런 한미 공조 틀 속에서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보면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뭐 일부에서 얘기했지 사고치고 수습하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 사고치고 수습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원래 처음부터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상당히 길이 들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아까 이제 신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 사고도 쳐본 놈이 치는 건데 제가 안 쳐본 놈들이 3년 동안 갑자기 칠 수도 없는 이런 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세현 수석 부의장께서도 계속 좀 사고를 쳐라 얘기를 하는데 뭐 통일부 장관 앞에서도 뭐 호통치고 뭐 얘기하는 것도 많이 썼는데 과연 사고 치고 수습할 수 있겠냐, 쫄아가지고 먼저 이제 미국한테 가가지고 사고 쳐도 되겠냐 그러면 당연히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무조건 치는 걸 지지할 수도 없는 게 이 지은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남동발전 이렇게 쓸데없이 몇 푼도 안 되는 그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사고 쳤다가는 미국 애들이 뭐 예를 들면 한전, 그다음에 우리은행 이런 데부터 바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만약에 조일 경우 상당히 그러니까 작은 거 소탄 대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결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자, 무기 도입을 중단하자. 북한 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두 가지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거의 같은 건데 한미 군사 연습을 중지하는 것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에 전신 장비 도입을 하지 말라는 거. 우리한테는 첨단 뭐 살인 무기를 도입하지 말라 뭐 비슷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뭐 1년 동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쉬운 건가? 아까 우리 김진영 이사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전자권은 어떻게 하려고 할 건가? 평화협정을 하려고 하면 전자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전자권은 2012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넘어가서 2015년에 연기했다가 또 한 번 연기됐는데 지금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거든요. 근데 전자권 전환을 하려면 이미 이제 2018년도에 한미가 합의한 것은 3번의 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오케이 하면은 2021년 내년 하반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 모든 미군 기지들이 다 이제 평택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미연합사가 이제 마지막 옮겨가게 돼 있는데 그때 전환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한미 군사연습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전자권 전환 또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건 이미 그 조건부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일단 넘어갔거든요, 한 번. 그리고 올 8월 달에 이제 아마 2번째 하게 되고 내년 8월 달에 3번째 한 뒤에 내년 10월 말에 11월 초에 있는 한미 SCM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 그 해로 전자권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약간 사고치고 하도 다 좋은데 우리가 사고치고 북한하고 뭐 예를 들면 철도 연결한다고 하고 금강산을 아마 조직적으로는 안 될 거고 그러니까 합작으로는 못 가고 아마 개별 관광을 해서 막 정부가 묵인하고 이래가지고 한미 간에 마찰이 있고 뭐 이렇게 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신 이제 전자권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전자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하는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세를 압축해 보면 다 있지만
일관되게 전쟁적 상태인 휴전 상황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해서 정상적인 나라로 가자라는 평화협정 체결과 분단체제 유지, 휴전협정 상황체 유지 이 두 갈등의 충돌입니다. 여러 많은 다양한 밑에 이렇게 서버에 기술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측과 합의했던 평화협정 체결 관련해서 미국 협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시민사회가 강하게 촉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평화협정 체결 운동 과정 속에서 군사관련 부분은 다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평화경제 실천 내용이죠. 성공담도 있고 금강산 관광 제기도 있고 하는데 금강산 관광에는 개성지 당일 관광도 개성 당일 관광도 포함이 됩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성 당일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좀 만들자.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보석될 것이 아니라 수도권 2,500만 부산에서 광주, 목포에서 개성 당일 관광 정도는 개별 관광이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금강산도 가야 되겠죠. 도라산 역에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가면은 뭐 당일 관광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의지가 있다. 실제로 그것은 아무리 제자하고 관련이 없다. 이건 한번 시민사회가 제대로 붙어가지고 한번 남과 남측의 국민들이 북측을 오고 가는 상황 자체가 전자권 문제부터 한미 군사훈련 이 모든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객관적 환경들을 좀 물밀듯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인적 교류가 정부 당국이 아닌 시민사회에 나서는 인적 교류가 전체의 질서들을 좀 분위기 반전을 흡수할 수 있는 한 가지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평화경제 실천운동 속에서의 개성 당일 관광, 금강산 관광 체계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같이 세 번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 위기의 시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스스로 도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측이. 그냥 없는 정세를 만들어서 도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2월 3월 훈련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지난 3년을 미국에게 결산할 듯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속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감정을 실어서 만약에 한미훈련 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파고로 갈 수 있는 정도로 칠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이 전체 속에서 몇 군데 좀 포인트를 가지고 봤던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강력한 핵 억제력을 이야기하면서 경상적 동원태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경상적 동원태세.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경상적 동원태세라는 어떤 거냐면요. 일상적으로 총의 방아쇠에다가 손을 걸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 동원태세는 군에서는 보통 유사시 빠방 터지면 5분 안에 현장에 딱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정상적 동원태세라고 하는데 북측의 경상적 동원태세는 일상적으로 걸려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응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예요. 뭐 새로운 전략무기 보게 될 것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경상적 동원태세를 전체 기조로 내놨다는 것 자체가 이거 우리가 이 엄혹한 질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예전처럼 똑같이 이 상황을 인식한다면 인식의 실패로 상황에서 실패로 나가지 않겠는가 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실천운동 좀 재개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남북관계 못지않게 관심 많이 가는 부분이 민간교류 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개성 지금 영광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걱정되고 궁금해요. 이렇게 민간교류를 예를 들어 6.15를 계기로 해서 6.15 남측기부터 어떤 행세를 하면서 다종다양한 어떤 틀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근데 예전에 6.15 시대 때 그게 남쪽의 민간교류에 대한 정책은 정부와의 어떤 합의하에 어떤 우회도 인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간의 교류를 통해서 돌아가는 우회적인 어떤 남북관계의 어떤 주체 역량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6.15 전체 이제 20년을 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다시 또 민간 교류를 제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 정면 돌파, 강경, 뭐 자력행성 그런 걸 끼치는 않은데 그런 오해를 준다는 어떤 그런 그 인식을 북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북의 대남 정책이 어떻게 될지 문제 가지고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혹은 우리가 많은 가능성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말도 맞는데 거기에 북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바가 어떤 걸 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이렇게 대응들을 하면서 민간 교류 부분만이라도 풀어갈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선 관광 문제가 그래서 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민간 교류만 해서도 원칙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제기해 나갈지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를 자꾸 우리 너무 남쪽 중심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라도 해보자고 얘기하지만은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승인을까지 받을 만한 올릴 사람도 없고 그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개성관광 건강성관 그거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북에서 민관교류라도 이런 것은 절대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가자고 늘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정면 돌파도 우리도 정면 돌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북의 정면 돌파가 북이상한 정면 돌파가 올바른 선택을 하더라도 남북간 관계 특히 남쪽의 민간과의 교류를 지속해야 되는 것도 정면 돌파라고 분명히 인식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 박사님이 한번 김영 교수님 해주셨지만 아마 20년 역사상 북의 미나협이 남쪽 민간단체 신년 행사를 안 보는 게 올해가 처음일 거예요. 1년 동안 민족화협의회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왔거든. 그래요? 카톨릭 연맹이 왔죠. 카톨릭 연맹이. 그러니까 그거 장애인 연맹 그 해놓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미안한데 그 강 위원장이 지금 이제 강 총장이 지금 강 회장으로 가는 바람에 근데 보세요. 통일부도 헷갈리죠.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장업철 통전부장이 철책되고 그다음에 이호님이 왔다고 주장하는데 통일은 확인하기 못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통전부가 없어진다고 봐요. 그럼 미나협도 없어지겠죠. 그 얘기는 남쪽과의 민간 직접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반대하는 세력이 또 북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전환할 때 남북관계의 얘기가 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북의 정면 돌파 속에서 남북관계 관심 없다. 그걸 민간이 용납하면 안 됩니다. 민간과 협력해서 어떻든 간에 뭐 국민을 중요하죠. 남북관계 소위 우리 민족끼리 또 남북간 협력 통해서 남북 돌파자라고 한국의 시민사 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김영철 말씀하셨지만 민간 운동진이 새로 재편됩니다. 이게 6.15 20주년 행사, 또 새해맞이 행사, 6.15 20주년 행사하자, 개성있는 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받겠냐라는 것이 난 섣불 패배의식일 수 있다. 민간이 강하게 됩니다. 그 왜? 북의 정면 돌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난 민간이 오히려 정부도 라이브해지지만 민간이 라이브해지면 안 된다. 민간이 각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한테만 소위 말 야박하지 말고 북에 대해서 야박해야 된다. 때로는 서로 반대해야 된다. 그 전에 민간운동이 그래도 자기 정치적 분명히를 떼다라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지금 토론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요 이야기 안 하고 잠깐 그만할 건데 이번 간략하게. 예, 전통적으로 저기 경선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측은 일관되게 우리 정부 당국을 완벽히 제끼고 싶어하는 흔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당국, 통일부와 정부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지침적으로서 제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지가 있다. 정부가 아닌 다른 단위와는 규모나 질서 체계 있게 규모를 가지고 제대로 붙으면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기존의 민간 진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북측은 그렇다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나 우리 당국을 제끼면서 다른 영역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 당일 관광이라든 건강도 마찬가지로 그러려면은 새로운 단위들을 만들어야 된다. 기존의 루트들 속에서 이야기해봐야 그런 정도는 누구 말씀처럼 상부에 보고도 안 할 겁니다. 현재 교차권을 풀어가기엔 범국민 정도로 붙어있고 방해 지자체들도 많죠. 시민사들 많죠. 최근에 북측이 가뭄에 폭나듯이 교류협력에 대해서 북측이 받았던 것들은 대부분 부산시, 충청남도, 경기도 광역지자체 사업 3개는 받았었어요. 이런 건 뭘까? 저런 건 왜 됐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부 당국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이거 혹시 물 먹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번 뭔가 새롭게 모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측면들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여기 긴 시간 토론 옆에서 경청을 하다 보니까 영불허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 한 분 다 방문문제 최고 전문가이셔서 그런지 내용의 깊이와 또 열정,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같이 드러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참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저기 정일영 소장님 오늘 행사 포럼을 주최하신 정일영 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2층에 마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도 뭐 새롭게 들은 이야기는 어떤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좀 해야 한다라고 그런 하고 그걸 지금까지는 달리 좀 어떤 새로운 뭐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속으로 있습니다. 언론부터 좀 교류를 좀 하면 어떻겠는가. 사실 저도 저 북쪽에서 그렇게 막 여러 사람이 와서 막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쩌다 한두 번씩 하는 것은 뭐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저 교류를 북쪽에서 뭐 이렇게 안 좋아한다 어쩐다 할 것 없이 그 운명입니다. 운명.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게 살게 되는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에 맞게 대규모가 아니라 뭐 하여튼 언론은 좀 뭐 그런 것에 대항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오늘 정말 여기서 그 제기된 어떤 의문 같은 거 몽땅 싸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참 더 좋을 텐데. 그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 이번 포럼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